한 50대 남성이 금요일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옷도 너무 깔끔하게 입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분이 딱 앉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금요일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갑자기 뒷골이 막 싸늘한 겁니다. 달력을 딱 봤더니 바깥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의 큰딸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엄마,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문을 살짝 잠갔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 급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 50에도 여전히 춤춥니다. 저 요즘 줌바 댄스예요. 줌바 댄스를 하는 50대 남자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난 왜 항상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세바시 맨 처음에 강연 나왔을 때요, 막 이렇게 막 춤췄었어요. 저는 나이 50에도 여전히 춤춥니다. 저 요즘 줌바 댄스예요. 제가 나이 20에 춘 춤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췄다면, 나이 50에 추는 줌바 댄스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에 신문 칼럼에 글을 한 편 썼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글을 잘못 썼구나. 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이미 때는 좀 늦었어요. 이 사과문에 다시 또 이렇게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사람이요, 용서를 구하는 길은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건데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벌 중에 최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24년을 다닌 MBC에 사표를 냈고요. 10년간 이어오던 블로그 글쓰기 폐했고요. 3년 이상 해오던 신문 칼럼 연재 그만뒀고요. 유튜브도 그만두고 철저하게 외로워지기로 했습니다. 바깥 외출 삼가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피우는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 그 기사 보고 완전 배신감에 시달렸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 신경 쓰느라고 술, 담배 안 했거든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 피는 것처럼 건강에 해롭다, 이런 젠장. 나도 그냥 담배 피고 술을 하고 그랬어야 됐나? 제가 이 외로움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자, 우리의 몸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걸 기쁨이라는 보상으로 해주고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행동을 할 때 고통이라는 벌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어요. 사냥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동물 몰기도 쉽고, 사바나 초원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유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살면 위험해져요. 맹수한테 갈 수 있고 사자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럿이 뭉쳐 살아야 덜 위험해진단 말이죠. 외로울 때 자칫 잘못하면 나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행동인 이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걸 고통으로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정보화 시대, 고령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에는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재택근무한다고 혼자 일한다고 생산성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어서 더 좋았지. 일도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선택을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단 말이죠. 자, 무엇보다 이제 고령화 시대예요.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여럿이 다 같이 아니에요. 사실 정보화 시대, 고령화 시대는요, 혼자 살아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느끼고 산다면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병이 제일 무서워요?
와, 혹시 그 원고 어디서 보셨어요? 저도 치매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병은 아프면 그냥 혼자 아프고 말면 그만인데 치매는요,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55,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주위 친구들 중에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치매 걸린 이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느라고 연차 휴가를 다 써요. 정작 50대 본인은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휴가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로구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치매를 부르는 가장 이 심각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를 부르는 요인이거든요. 외로운 사람이 치매에 잘 걸려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나는 53세 이미 회사를 퇴직하고 갈수록 더 외로울 일밖에 없는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치매 예방에 좋은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이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행동 하나가 뭐냐? 춤을 추는 거랍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춤을 추면 일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방에서 혼자 추기 쉽지 않아요. 일단 여럿이서 같이 춰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안무를 해야 돼요. 그 안무 동작을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는 춤이 최고랍니다. 자, 근데 제가 나이 55에 그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야겠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침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줌바 댄스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줌바 하러 갔어요. 그래, 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줌바 댄스를 해야겠어. 다 여성 회원들. 남자는 나 혼자. 약간 이렇게 여성 회원들, 저 아저씨는 뭐지? 혼자 가서 이렇게 막 뻘쭘하게 추는데 한참 헤맸어요. 특히 이게 처음 가니까 이게 동작도 모르고 민망하고 막 한참 헤맸어요. 춤을 추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줌바 댄스를 하는 50대 남자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전국에. 난 왜 항상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항상 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자, 이때는요, 정신 승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남자인 거야. 용감한 사람인 거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배우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인 거야.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하는 멋진 사람인 거야. 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한번 나가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구석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요, 건강에 해로워요. 헬스클럽도 좋고요, 동네 문화센터도 좋고요. 정쑥스러우시면 집에서 그냥 줌바 댄스 연습부터 그냥 하셔도 돼요. 외로울 땐 춤을 추세요. 자, 즐거우니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니까 즐거운 겁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활동, 무언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한 일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팔이든 다리든 안 쓰고 이렇게 집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노인 한 7, 80대 노인이 사고 나서 다치고 또는 수술받고 집에 이렇게 딱 한 6개월 누워 계시잖아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줄어들어 버립니다. 뇌도 일종의 근육이에요. 자극이 없으면 이제는 별로 머리 쓸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쉬고요.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나이 60, 70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뇌 뉴런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나이 70에도 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만 한다면. 자, 근데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뭘 배우면 좋을까요?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놀다 보니까 우리 집에 나처럼 노는 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피아노. 딸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 가서 배우고 열심히 치다가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바빠지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몇 년 가도록 한 번도 이렇게 뚜껑도 한번 열릴 일이 없는 그 피아노. 제가 피아노를 보고 심하게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그리고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가 막 진짜 열심히 막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피아노를 제일 못 치는 사람이 왜 피아노를 제일 열심히 치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게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아세요?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그 가족들은 제가 그걸 하겠는데 이게 아랫집 그 이웃집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열심히 치면 칠수록 이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니까 민폐가 심할 것 같아서 피아노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된 이 그 좋은 피아노 팔잖아요. 몇백만 원 주고 산 피아노를 파니까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30만 원 주고 디지털 피아노 샀어요. 저가형 디지털 키보드, 저가형 디지털 키보드 요만한 거 하나 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헤드폰 꽂고 이제 합니다. 자, 이제는 저는 낮이나 밤이나 소음 걱정 없이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니까요, 정신 건강에는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이게 명퇴하고 혼자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우울해집니다. 막 생각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나오는데 한때 제가 스타 PD를 꿈꿨으나 직장 생활의 말년은 제가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보냈고요. SNS로 독자와 소통하는 작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온 국민에게 지탄받는 개저씨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외로운 지경에 처한 사람은 처음에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외로워졌지. 자, 문제는 반성은 계속되면 자책이 되고요. 자책을 멈추지 못하면 자학이 됩니다. 사람이 미쳐버려요.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미치는데, 자, 문제는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잡생각이 들 수가 없어.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 삑사리가 나요. 내가 또 딴 생각했구나.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초보는 무조건 이 10손가락과 내 눈앞에 줄지어 있는 수십 개 건반에 집중하게 됩니다. 피아노 연습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피아노 칠 때마다 가족들은 괴로워하는데 제가 헤드폰 쓰니까 이제 나만 괴로우면 되잖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나는 안 괴로워요. 남들이 들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불협화음이고 막 그 소음 공해인데 저는 느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연습을 하잖아요. 내일 나는 더 잘 칠 거예요. 저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나이 50에도 55에도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구나. 여러분, 외로울 땐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늘 가던 길만 가지 말고요. 이를테면 우리 집에서 전철역까지 있잖아요. 늘 가는 제일 빠른 경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말고 집에서 5분, 10분 일찍 나가보세요. 그래서 옆 동네 이렇게 산책로로 해서 또는 저쪽 다른 아파트 놀이터로 해서 여기 어디 저쪽으로 가면은 봄에 이렇게 꽃이 예쁜 길이 있어. 그런 길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회사 친구랑 이제 점심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딱 맞춰서 집에 나가지 않아요. 남들 출근할 때 같이 나갑니다. 한 8시 반쯤 집에서 출근해요. 그리고 한 10시쯤,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라면 한 2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하는데요. 제가 상암동 MBC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리면 한 10분 거리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안 가요. 전철 미리 내려요. 월드컵 공원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노을공원 걸어요. 하늘공원 걸어요. 그 산책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 따라서 산 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한 12시 정도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친구랑 점심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사진을 보여줘요. 야, 지금 말이야, 하늘공원 갈 데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 야, 매봉산에 진달래가 너무 예뻐.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막 이제 으아 좋겠다. 야, 나도 좀 그런데 좋은 길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 주라. 막 이제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서울시 도보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친구들 데리고 이제 제가 발견한 그 멋진 장소들로 데려가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저기 나랑 같이 점심 먹을 거면은 우리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만나자. 내려서요, 그 신라호텔 뒷길 따라서 한양도성 순선길을 걸어요.
한양도성 순천길 남산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막 그 고생해서 그 쌓아올린 그 성벽을 쫙 보면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산타워에서 쭉 내려가다가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보고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죠. 자, 저는 처음에는 퇴직하고 나서 너무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약속 시간 되면 미리 한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근처를 걷는 게 저의 취미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쁜 길, 멋진 길 또는 맛집을 찾아내고 거기를 이제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모임이 돼요. 이거 해보고 좀 좋은 친구들은 저보고 야, 이거 우리 그 매달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냐면 저는 이제 수요 미식회 같은 방송에 나온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독보적인 만남이라 그래서 독서의 독자고요. 도보 여행할 때 보. 걷고 책 읽고, 그러니까 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지난 한 달, 2달 동안 읽은 책 얘기하는 모임도 있어요.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과 저는 다양한 그 활동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요. 미국의 노후 전문가가 그랬어요. 노후의 절친은 가족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것 중 최고는 역시 좋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럴 땐 친구에게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외로운 만큼 누군가도 외롭습니다. 나이 들면요, 외로워집니다. 이때 잘 외로워져야 돼요. 잘못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그 중독이나 의존에 빠질 수 있어요. 외로운 게 싫어서 막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야, 나는 재미난 뭔가를 하고 있어 막 하다 보면 거기에 과하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과몰입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외로움을 고통으로, 벌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령화 시대 우리는 외로움을 다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준 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퇴직은요, 내가 20년, 30년 평생 열심히 일을 한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와서 혼자가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커서 독립해서 더 이상 엄마 아빠 안 찾잖아요. 그거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는, 그 양육을 잘했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결과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젠 나를 좀 돌봐줘 하고요. 외로울 때 적극적으로 외로워지십시오. 노후에는 더 외로워야 덜 외로워집니다.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나를 좋아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춤을 추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길을 찾아 걷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은퇴 후에 하루하루가 다 설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설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양희은 선생님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3가지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 이름이 뭐니? 네네. 이고 네. 그러라 그래. 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요 3가지가 생각나는데 이 중에 2가지는 다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네네. 그냥 저한테 편안하고 쉬운 말이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되게 좀 뭐랄까 안심이 돼요. 그럴 수 있었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요, 저는. 좀 품어주는 느낌이 있죠? 그럴 수 있어. 야, 그 사람 쪽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고 또 나한테 얘기를 털어놓는 후배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지. 네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한테 좀 가끔씩 속상한 거 털어놓으러 이렇게 얘기를 하러 오는 후배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주변에서 이제 개그하는 친구들이 흉내를 내면서 저의 말투로 너 이름이 뭐니? 또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니까 저는 제 말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그쪽 친구들의 말을 다시 제가 과장되게 또 흉내를 내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요새 상처받는 예민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희 자신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 뭐 준 사람에게 저는 사느라 저도 살았느라 그랬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울림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계기나 뭐 이런 사연이 있을까요? 뭐 방송국에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또 연예계에서 일을 가요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화내고 뭐 속이 볶이고 그랬다가는 아마 진짜 제 속이 아니게 남아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을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일해본 적도 없어도 왠지 마음에 드는 케미가 맞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싫은 사람이 그렇죠. 있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또 나하고 케미도 안 맞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거기에 뭐 상처받고 그러면 그건 너무 살아나가기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식대로 네가 사느라 또 너도 그럴 수 있고 또 그게 싫은 나도 또 싫으면 싫을 수 있는 거지. 뭐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나이 먹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주는 이 노여짐이 있어요. 사실 시골에 요새 내려가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풀과의 전쟁. 이렇게 밭에 나가서 보면 그 하루 이틀 새에 그냥 요만한 애기 풀들이 죄 살겠다고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걸 뽑으면서도 참 그래 넌 죽어라 넌 잡초니까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다 지도 살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기르려는 작물도 그렇고 그 작물의 잡초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사람 사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안 맞고 싫은 사람도 다 지도 또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책을 보면 또 네. 친구와의 이별 이야기 그리고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굉장히 인상적인 글들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라는 그 소제목들이 좀 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는 떠나 살다가 와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지만 일단 바다 건너 살거나 그러면 뭐 각자 일가를 이루고 살 때 번듯하면 한국 나와서 서울 나와서 친지들을 만나고 친정 식구들을 보고 그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야, 나 이번에 10년 만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70 아니니 그러면 내가 그런 확률로 10년에 한 번 나온다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좀 뭔가 부실하지 않은 다리로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동을 하고 이런 자유를 갖고 만난다는 게 앞으로 몇 번 있겠어? 내가 90살에도 그렇게 올 수 있겠니? 80쯤에나 그렇게 나올래나? 그럼 얘 앞으로 한 번밖에 더 못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젊은 날에는 다 자기 가정을 돌보느라 뭐 정신없죠. 아이들 기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 떠나보내고 뭔가 하던 일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나서 올 때는 그게 진짜 오랜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활발할 동안에 내가 한 번 더 나올 수나 있을까? 2번이나 더 나올 수 있을까? 2번은 힘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앞으로 우리 살아서 이렇게 뭔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몇 번이나 더 그러네요. 있고 몇 번을 더 볼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동창회에 가서도 그렇고 저는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작업도 항상 하던 친구들하고만 했고 그래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그러는 게 저는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20대, 30대를 함께 보낸 친구가 한 2명, 3명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벌써 한 사람은 가고 근데 이제
너무나 뭐 학교 때부터 발레하고 뭐 스케이팅도 하고 자기가 미국에서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스케이트를 새로 배웠는데 춤이 기본이니까 스케이팅이 그렇게 재밌더래요. 피겨 스케이팅. 그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뭐 기침이 시작되고 감기가 너무 깊어 폐렴인가 그랬는데 이제 폐암.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동안 고마웠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 인생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아주 어린 대학생 시절부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림을 살고 그럴 때도 저희도 어려웠지만 저희 집에 새방 하나를 내줘서 뭐 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고 그냥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사연이 굽이굽이 있다가 그렇게 끝에 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면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자기가 더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유 참 미국에 그 가까이 살 때 왜 더 자주 못 봤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친구가 떠나니까 나의 20, 30대의 모든 게 이렇게 딱 다치는. 접혀져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그날 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잘 안 울어요. 그럴 정도인데 그날 그 친구가 떠나는 날 그리고 진짜 곧 죽었어요. 곧 떠났는데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섭섭했던 거나 화났던 것이나 풀고 가질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또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그럼요, 아는 그럼요. 분들. 네네. 이런 분들과 또 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는 그 비결. 비결은 없어요. 저는 조금 남다른 게 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나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 뭔가 마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 그걸 좀 갈라놓고 만나는 편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괜히 좋은 거죠. 괜히 좋은 사이도 이상하게 괜히 오래 가요. 나랑 반대 성향일 수도 있고 또 동류황일 수도 있지만 라디오 같은 거라고나 할까? 라디오를 쭉 해왔는데 텔레비전을 안 하면서도 오랫동안 사람들하고의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라디오 아닌가 싶은 생각처럼 저는 친한 사람 자주 안 만나요. 아까워요. 네, 친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에요. 드문드문 인위적으로 막 만나자 이런 거 없이 그쪽에서 오거나 또는 진짜 내 마음에서 어느 날 뭐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런데 걔 생각이 굉장히 난다 할 때 그럴 때 연락을 해요.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럴 때 연락을 하니까 뭐 친하다고 막 만나서 맨날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비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엉키고 추억이 쌓이는 거지 막 중불나게 자주 만나고 난 어떤 면에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모 자식 지간도 진짜 바로 붙고 뭐 내 몸에서 출산을 했어도 별과 별 사이처럼 하늘을 보면 바로 붙어 있는 별도 몇 억 광년 아니에요? 몇 억 년 전의 빛이 지금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 빛이잖아요. 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긴밀하고 밀착된 거보다는 조금 바람이 통하는 관계, 선선한 바람이 지나가는 사이, 그러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엔 이만한 거리가 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다. 뭐 이런 거. 네.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맞아요. 거리가 있어야 보이니까 네, 그 맞아요. 말에 빗대서 되게 공감이 가는데 자전거도 못 하시는데 자전거 타기를 배우셨다고요? 배웠어요 처음에. 언제? 그래서 합격했어요 저. 자전거를 어디 자격증을 땁니까? 따요. 송파 어머니 자전거 교실 있어요. 거기서 배우시고 배우고 자격증 줘요. 수료증. 수료증을 네, 그때도 기독교 방송에서 일할 때인데 네네.
96년에 우리 작가도 나처럼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야 우리 자전거 배우러 가자. 같이 갔어요. 송파까지 갔더니 일단 첫날은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에서도 자동차도 브레이크부터 어떻게 잘 밟느냐. 자전거도 어떻게 하면 잘 넘어져서 그쵸. 자전거도 안 상하고 나도 다리를 다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송파에 그게 있잖아요. 올림픽공원. 그렇죠. 예. 거기 약간 언덕이 있어요. 아주 경사가 완만한. 그 꼭대기에 자전거 세워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두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게 네. 테스트의 한 과정. 이제 첫날 클래스예요.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이제 땅에 내려오면서 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 페달을 밟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 이제 둘째 날도 뭐 했는데 잘 안 돼요. 가로수 사이를 이렇게 S자로 가고. 그날 이렇게 보면 벤치에 학교 안 가고 한 3아이 정도가 남자애들이 킥킥대고 제가 타는 거 구경하고 비웃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래요. 계속 봤어요? 본 거예요. 계속 그 시간에. 이상하다. 쟤네들이 왜 저래? 그러고 이렇게, 선생님 거기 계시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미 손을 놨어요. 그 내가 혼자 타니까 그 남학생들이 진짜 영감님 같은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탄다는 걸 알았죠. 나흘째 되는 날 수료증은 어떻게 하냐면 올림픽 공원의 담 바깥으로 나가서 그 큰 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면 수료증을 타는 거예요. 탔어요. 그 다음서부터 못 타요. 수료는 했어요. 근데 무서워요. 못 하겠어요. 그게 자전거 교육도 참 인생 같아요. 목과 어깨에 쓸데없는 힘 주지 말 것. 시야를 멀리 볼 것. 네. 그런 걸 가르쳐줘서 야 이게 뭐 인생하고 똑같네 그랬는데 내 자전거는 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맨날 가는지 네, 이렇게 보면 화단에 그 철 파이프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글로 가고 꼭 나무 그루터기를 향해서 가고 인생 같네요. 인생 같아요. 항상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다시는 자전거. 근데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극복하면 진짜 인생에서 뭐 극복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자신만만할 것 같은데. 그 걸어 다니시면 되죠. 네네. 그게 좋겠어요. 그 내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집이 부유해서 일찍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애를 셋을 낳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여보 당신도 수영을 배워야지 애가 셋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내가 아이 당신이 있는데 뭐 내가 겁나 당신이 다 구해주겠지 그런데 참 단명해서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미망인을 이제 찾아갔는데 굉장히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수영을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를 건져줄 남편은 떠났다. 나라도 아이를 아이를 구해야지 하면서. 그래갖고 수영을 이제 막 진짜 신나게 배워서 너무 잘하게 되면서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 겁날 게 없다고. 자기가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자전거고 내 친구의 미망이는 수영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마다 그 넘사벽이 있어요. 네. 그 넘사벽을 굳이 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 넘사벽이구나 해도 되죠. 그쵸. 그냥 보면서.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그 양희은 선생님이 존재가 명확한 분 같아요. 존재가 명징하고 뚜렷하고 명확한 분 같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 들수록 내 존재가 막 명확하지 않게 되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희미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좀 드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저는 제 자신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기 돌봄을 잘하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렇게 질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뭐랄까 좀 무수리처럼 저를 굴리는 편이에요. 내가 엄살이 뭐 일이 너무 지나쳐서 야 이건 진짜 여기까지 찼구나. 그래도 나는 그걸 넘어가요. 뭐랄까 좀 뚝심이랄까 아니면은 좀 미련하달까. 그래서 뭐 하여튼 피곤이나 이런 걸 훨씬 더 키우고 적당히 좀 엄살을 떠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돌봄으로 말하자면 빵점이죠. 어느 선쯤에서 됐다. 이제 난 좀 나를 위해야 돼. 나를 좀 돌볼 필요가 있어를 끝까지 가요. 저는 아주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제가 뭐 존재가 뭐 명징하다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사실 보면은 좀 우울감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떤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어떻게 항상 좋고 뭐 나를 너무 잘 돌봐 막 이러면 그건 뭐 누구한테 와서 닿겠어요 그 말이. 그렇죠. 안 돌보고 막 피곤해 극치까지 가고 우리 집에 이제 일하는 아줌마가 청소하러 일주일에 3번 오시는데 제가 어저께 죽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유 선생님 여태까지 제가 8년을 이 집을 드나들면서 선생님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 돼 고돼 그랬는데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왜 우리 강아지들도 한 번 나가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엄마랑. 그렇죠. 그 요새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선생님 나가지 마시지 너무 죽겠다면서요. 그래서 아니야 한 바퀴 돌고 와야지 얘네들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집 계단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갖고 어저께도 넘어졌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그러지. 근데 넘어졌는데 그럼 집으로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뭐 괜찮아. 개 데리고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그렇게 끝간데까지 다 가서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가는 그런 기질이 있고 사람 사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적금을 이제 계속 꼽아둬요. 저 친구 너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다가 요만한 돌멩이 하나 딱 얹었을 때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쭉 참다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 저렇게까지 터질 건 아닌데 나는 터져요. 왜냐 그동안 얘기 안 하고 계속 넘어가 준 게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는 그러죠. 갑자기 얼마나 왜 그래? 놀래죠. 갑자기 왜 네, 그래? 놀래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별명이 화곡동의 맨홀 뚜껑이에요. 화곡동에 살 때 진짜 맨홀 뚜껑에 느닷없이 빠진 것 같은 황당함으로 그 저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돌봄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무너지고 바닥을 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또 올라오는 그런 힘은 있죠. 근데 뭐 잘 돌보진 못해요, 사실. 돌보려고 애써요. 예. 이 말이 더 위로가 되네요. 돌보는 방법을 완벽하게 가르쳐 줬으면 천만에. 누가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이거랑 약간은 배치되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네. 우리 그래요. 양현 선생님도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이 책에 이별 준비 노트라는 거를 또 모았어요, 준비하셔서 제가. 네, 편지 중에서 네. 많은 사람들의 이별 준비 노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애청자들한테 이별 노트를 받았어요. 이런 거죠. 인생 마무리를 위한 이별 준비 노트. 그래갖고 이제 여성들이 보내주고 어느 남성이 보내주고 그랬는데 진행자도 그럼 이별 준비 노트를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제가 썼어요. 혹시라도 애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잘 담긴 내 노래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세요. 화장해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1번지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셔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느티나무 잎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제 주머니에 남은 재물은 저처럼 19살에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혼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가 겪은 따스한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우리는 사실 살면서 죽음이 언제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는데도 죽음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에는 너무 이상하게 하여튼 축하할 일보다는 가서 위로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정말 빠른 이별이 작별이 올지 모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병원에서 뭐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해 두시면 좋고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살면서 언제나 죽음과 함께 살잖아요. 우리 양현 선생님께 정말 좀 마음에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때도 힌트가 되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젊은 분도 계실 테고 네네. 나이 든 분도 계실 테고 우리 그럴 수 있어라는 이 책의 이제 예비 독자 네. 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그분들에게 말씀 하나 전해주시는 걸로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전할 말이 없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면 사는 게 좀 덜 벗기는 게 덜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 제가 한 2년 전에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나 했는데요. 제목이 나이 들수록 친구와 잘 사귀는 법, 또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이게 어쨌든 누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쇼츠까지 합쳐보니까 한 450만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또 괜찮은 건 또 우리가 댓글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댓글을 쭉 한번 읽어봤더니 전체 댓글 절반이 친구는 개뿔, 혼자가 편하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댓글의 범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렇게 댓글을 실었던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관계에 아주 진저리가 났거나 어쩌면 관계에 진물이 난 분들, 이분들이 아닐까. 그러니 어떻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고독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종일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우리가 혼자 있어 봐서 알죠.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0대 남성이 꽤 건장해요. 꽤 건장한 남성이 금요일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되게 금요일에 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되게 거의 울면서 들어오시거나 울기 직전에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또 힘드신 분이 들어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왔는데 넥타이를 너무 바르게 매고 있고요. 그다음 옷도 너무 깔끔하게 입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키도 크고 심지어 잘생겼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무슨 일일까 약간 뭐 호기심이 좀 나곤 했는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금요일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이 한 5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이제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무직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의 특징이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나머지 같이 일하던 분들이 싹 다 올라가시고 이분이 맨날 금요일 토요일마다 계속 혼자 야근을 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어느 순간 금토일 야근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순간 딱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됐는데 겁이 나더래요. 혼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으니 벌써 수요일부터 금요일 다가온다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막 벌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당쿵당거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황 증상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 금요일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마치시고 정말 많이 울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 약속을 하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일 마무리하고 다른 직원들 다 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밤에 한 11시쯤 돼서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뒷골이 막 싸늘한 겁니다. 싸늘한 거예요. 달력을 딱 봤더니 13일의 금요일이야. 저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순간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다름질을 해가지고 큰 길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외로움을 넘어서 공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외로움을 넘어서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외로워 봤어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롭고 또 지금 외롭지 않으면 걱정 마세요. 앞으로 곧 외로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인간이 원래 본래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자궁에서부터 우리가 혼자 출발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독이나 외로움이 본래적이고 아주 선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한 고독이나 외로움에 직면한 순간이 와도 대비책을 갖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오냐? 우리는 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아야죠. 두 번째,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대비책이 좀 있으면 좋겠고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외로움 공부 첫 번째, 외로움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 외롭다 말하는 분들, 우울하다 말하는 분들 상담 현장에 와서 감정 색깔을 물으면 놀라울 정도로 회색입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고독의 색깔을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게 되죠. 흰 고독, 검은 고독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고독도 혼자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검은 고독이 있고 흰 고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얀 고독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뭔가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느끼는 그 눈부신 자유감. 이게 바로 흰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 느끼는 그 엄청난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눈보라. 이건 검은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아, 역시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산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대신에 저는 마라톤을 합니다. 믿음이 적어요. 네, 10km. 절대 멀리 뛰지 않은 10km.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라톤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정 정도 막 뛰다 보면 왠지 모를 그 안쪽부터 약간 희열 같은 게 올라와요. 성취감 같은 게 올라오는데 결국 이건 혼자 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의 순간에 나에게 오는 감정이거든요. 이건 아마 흰 고독일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검은 고독도 있을 텐데 이 검은 고독은 어떤 걸까? 예측이 되실 겁니다. 엄청나게 나를 휘어 감쌌던 그 엄청난 트라우마, 그 빅 트라우마가 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고 때로는 좌절이 반복되고 상실이 반복되고 가정폭력 그 엄청난 공격 속에 그 주먹을 나 혼자 오롯이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함, 이 모든 순간이 마치 사람을 쿠킹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는 것처럼 이 감정이 쪼그라들면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이건 역시 검은 공포일 거고요. 결국 우리는 흰 고독도 경험하고 검은 고독도 동시에 경험하게 될 텐데 때로는 인생의 이 검은 고독이 우리를 후려칠 때가 있어요.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 갈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중에 아마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이건 아마 지독한 고독의 순간, 지독한 그
외로움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특별히 외로움 공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외로움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BBC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 군데 대학의 주요 교수들을 뽑아서 전 세계에 있는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나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가 젊을수록 외롭더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두 번째는 사회성이 좋거나 오히려 보통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자주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보통 외로움하면 가을, 겨울, 찬바람 불 때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움에는 계절이 없더라. 오히려 내가 어떤 계절이든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무작정 외롭더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겨울보다 오히려 여름이 아주 붉고 그 더운 여름이 한여름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보다 불타는 여름이 더 외롭다? 불 속에서 동상 입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연구조사를 봤더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공감 수준이 평균보다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사랑에는 잘 빠지는데 헤어지면 취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많이 헤어져 보셨나 봐요. 그리고 누가 가장 외로운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한여름 날에 길을 걸어가는데 사회성 좋아. 근데 사랑에 잘 빠져 있다가 이별을 앞둔 청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로움도 마찬가지라서 외로움 느끼면서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유지한다. 괜찮습니다. 또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쓸쓸함이 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쪽 정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정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진절이 나도록 내 외로움이 내 인생 속에 파고들고 내 심장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전 외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냐? 당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 질환인 거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비자발적 고립감 아니겠어요? 게다가 전염성 있죠?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 결국 나는 이 관리가 되지 않은 이 감정 앞에 완벽하게 고립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이게 전염성 있다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보다 많은 다수에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게 거대한 집단 감정 덩어리가 되니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 영국은 외로움 장관이라는 걸 두는 거고 그렇게 일본은 고독 장관이라는 거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님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책이 100년 동안의 고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주제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 유튜브들, 정치 유튜브 빼고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의 주제들을 좀 제 나름대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한 4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도움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두 번째, 귀한 정보는 반드시 혼자 알아라. 세 번째, 애정은 돈이 든다. 마지막, 힘든 인간관계 싹 다 손절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쩐지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연대 점수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 있느냐 이런 질문에 27.6%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은 나 주변에 도움받을 가족이나 친구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이게 안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외로움 공부 3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반드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줄 만한 구급 키트가 있을까?
이게 있다면 집에 하나씩 두면 우리도 살 수 있겠다.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독도 능력이다. 고독도 능력이죠. 왜냐? 고독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외로움은 달라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건 준비와 동시에 처방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게 고독이 됐던 외로움이 됐든 좀 괜찮아요. 이게 자발적이 됐든 비자발적이든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로움 대처 키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 키트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외로운 사람도 행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혼자 살아도 나 괜찮게 살고 잘 살고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도 때로는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 갇히지 않게, 또 고립되지 않게, 검은 고독이 하얀 고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로운 우리가 사랑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 외로움 대처 키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바로 뭔가 자기 돌봄 129 콜입니다. 129 콜. 4가지를 묶어놓은 건데요.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짜예요. 너무 중요하죠. 돈 들면 도 쉽지 않은데 공짜인데, 자, 먼저 129 콜에 1 들어갑니다. 이건 뭔가 한 개의 만트라를 수시로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트라라는 게 뭔지 모를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산스크리트어고요. 만, 이게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라는 게 도구란 뜻입니다. 마음의 도구란 뜻이죠. 결국 이 만트라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상태에 내가 빠지는 걸 막고 건강한 상태에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일련의 단어나 음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저만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마법 주문, 나만의 마음 안정 주문,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변화할 수 있고 내 상태 변화와 마음 안정이 필요하다. 이때 만트라가 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 이제 동네 한 바퀴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분이지만 궁예 역할을 하셨던 김영철 씨가 그 극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불교 만트라가 있었죠. 옴마니 밤매 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해석을 굳이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오 나의 연꽃 속의 보석이여, 이런 뜻인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일단 번뇌와 죄악이 사라지고 또 온갖 종류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아는 분이, 이걸 제 친구인데 이걸 외우려고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홈을 오마니 밤매요.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근데 말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기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옴마니 밤매홈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교회 다녀, 성당 다녀, 이렇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도 좋고요. 성경 구절도 괜찮고요. 또 우리 자주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 있죠. 뭐 에베네셀, 뭐 에바다, 이런 표현들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런 마음의 힘을 얻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라틴어로 쿰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쿰 위드,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데오는 신입니다. 신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쿰데오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손을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쿰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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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쪽으로 주먹을 쥐고 끌어당기면서 5번씩만 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것이든 만트라 일단 딱 정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은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수시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말뚝 역할을 해주는지, 나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안전한 섬에 데려다 준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1, 그게 하나의 만트라고요. 2, 이게 바로 뭔가 2개의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 취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혼자 놀기의 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썼던 그 몰입이란 책에 보시면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취미는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취미는 타인이 아니라 내 선택에 집중하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바로 그 몰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이 만트라 같은 말의 유희, 그 말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지만, 내 재미 세계에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초대해서 셀프 덕후 세계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취미 가지실 때 집 밖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요, 집 안에 취미 하나 가지시고,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씩 가지시면 나 혼자 놀아도 죽을 때까지 즐겁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9 콜 중에 129 있죠. 이 9는 뭔가? 구원 행동이에요. 구원 행동. 이 구원 행동이라는 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울 일을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넘어진 입간판 있죠, 바람에 넘어진 거, 그거 좀 올려도 괜찮고요. 그 회전문 있을 때 문 잠깐 잡아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길에 쓰레기 있죠, 그거 하나 주워도 괜찮습니다. 무료급식소나 그렇게 자원봉사할 거야, 너무 좋죠. 이거 하루에 한 가지 선행하셨죠? 무조건 적어두셔야 돼요. 선행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런 걸 우리가 이타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타적 행동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건 이게 일단 딱 시작이 되죠. 2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일어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는 결국 내가 선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면역 성분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건데, 심지어 내가 선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갖게 되는 이 심리적 포만감이에요.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느낌 있죠? 이건 보통 며칠에서 심지어 몇 주간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래서 봉사단체 같은 데 딱 가입했다, 그러면 나도 구해요, 세상도 구해요, 거기에 나는 거기에 소속까지 갖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쌍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외롭다 생각이 드세요? 즉시 집 앞에 나가셔서 눈 딱 감고 쓰레기 2개만 딱 보란 듯이 주우셔야 됩니다. 몰래 주우면 안 되고 보란 듯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든지 이거를 들고 보란 듯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가셔야 돼요. 놀랍게 기분 좋은 뻐근함이 시작이 되고요.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뻐근함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지금 의미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아멘 하셨어요? 네. 네. 그 다음 129 콜 중에 콜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전화하셔야 돼요. Ring my bell. 그죠?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늘 100점 만점에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한 얘기가 외로움이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병이라면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외로울 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저 마시고 무료 번호 129번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요. 아유, 나 근데 누구 목소리 듣기도 싫거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129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 피우기 위해서는 2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싯돌은 놀랍게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움직여도 불꽃이 살아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사회적 체온 떨어진 친구분들께 뜬금없이 안부 전화, 또 안부 문자 한 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MZ분들이 그러시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색한 용기가 나와,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부싯돌이 되든 나만의 만트라로, 2개의 취미로, 또 구원 행동으로, 우리의 도움 전화로 우리의 이 단순한 행동의 시작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또 너의 생명의 불을 지피는 신의 연주에 동참하는 일일 거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쿰데오 신과 함께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129 콜로 함께 생명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대거든요. 그래서 40, 50대를 위한 인생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사는 게 이제 평균이 됐어요. 정말 오래 살죠. 그런데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이 안 돼요. 그러면 50살 이후의 인생 후반전, 우리 노년을 위협하는 3대 재앙이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외롭게 오래 사는 거라 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는 동안 지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바시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까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30대 후반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사업 수완도 좋아서 저는 그분을 진짜 친형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그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정가 8범의 정가자였습니다. 사기 정가 8범.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자신을 믿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법인의 도장까지. 결국 저는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제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10억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사채 빚을 많이 썼거든요. 무서운 사람들의 돈을 쓴 거죠.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불행은 한 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이혼도 하게 되고요. 아버지도 치료비가 없어서 일찍 보내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숙 생활을 하고 또 쪽방 생활과 고시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한 3, 4년 동안. 그때는 그런 게 계속 압축이 되다 보니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이죠. 절망만이 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시도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그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쪽방에 살 때 그 벼룩시장에 있잖아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보리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좀 이상한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잠만 잘 뿐. 혹시 젊은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잠만 잘 뿐은 뭐냐면 낮에는 일 나가고 밤에만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12만 원 정도로 굉장히 쌌어요. 제가 사는 쪽방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낙성대에 있는 빌라인데 찾아갔더니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장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할머니와 조금은 이상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밥 주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자식 같다고 아침도 챙겨주시고 저녁도 왔으면 밥 먹었냐고 저녁도 챙겨주시고 저는 한 3, 4년 만에 이렇게 집밥을 먹어보고 누군가한테 배려와 사랑을 받는 것들이 아주 낯설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할머니와 산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의 큰딸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아침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걸 할머니는 제가 출근한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큰따님이 들어오고 나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내가 오늘 돈 줄 테니까 그 남자 들어오면 오늘 당장 방 빼라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문을 살짝 잠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같아도 나가기 좀 힘들겠죠? 그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3시간 정도를
조용히 있었는데 바깥에서 점심 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 급했어요. 소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그렇게 10분, 30분, 1시간을 기다렸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1시간을 더 기다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제가 구석을 이렇게 봤더니 그 보이지 않았던 제가 어제 먹었던 콜라병이 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급한 상황이 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해결했어요. 뭐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래 참았잖아요. 저는 이 한 병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 남았는데 얘는 이미 꽉 차가고 있는 거죠. 다시 둘러봤더니 제가 먹던 컵이 있었어요. 빠르게 컵으로 대치하고 나머지를 이제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틀 뒤에 할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 그러나 저 때문에 난처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인처럼 살아갔어요. 자, 그렇게 제가 몇 달을 쪽방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던 중 저는 아주 우연하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쪽방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악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보다가 앞에 책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종이가 막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을 보면서 무심히 책을 읽었어요. 책의 내용은 대충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책의 저자도 직장인이었어요.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렇지만 마케팅 공부를 해서 다시 크게 성공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한 장의 내용에서 전 희망을 봤어요. 제가 희망이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기회도 봤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저자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쓰기. 당신의 글을 써서 온라인 공간에 컨텐츠를 막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컨텐츠들이 기회를 물고 나한테 다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자의 말대로 마케팅 책을 사서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생기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하루에 2잡, 3잡을 뛰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책도 사서 보고 강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보내면서 저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됐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글쓰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좀 돈을 벌면서 쪽방에 있다가 그보다 5만 원만 더 주면 조금 괜찮은 그 고시원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PC방 가기는 매번 1,000원씩 낼 그런 돈도 없고, 그 고시원은 공용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복도에. 근데 낮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그분들이 다 자는 새벽 시간 나와서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저한테 하나씩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을 보면요, 많은 러브콜들이 와 있어요. 광고를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책을 쓰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블로그 글이 너무 도움이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이 왔어요.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 화장실에서 그 낡은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지금 이 자리가 아닌 하늘나라에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40, 50대 사망 원인 2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1위는요, 암입니다. 암. 자, 2위 뭘까요? 놀랍게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바로 글쓰기 덕분이죠. 제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렸더니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와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끼리는 굶지 않았죠. 또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블로그 글 쓰는 방법, 뭐 강의를 해달라. 더 이상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당시에 제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가니까 마음이 일단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고, 몸이 더 약해지니 멘탈이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몸이 더 망가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까 정말 살만했어요. 일단 마음이 치유가 되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게 됐어요. 자존감도 커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제가 오늘 중노년의 삶을 이어파는 3대 재앙, 돈, 건강,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만났던 중년 여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각종 사기와 병으로 전 재산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평생을 건강 관련 공부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돼서 월 300 정도 이상을 벌고 있어요. 당신도 건강 관련 지식이 많으니까 건강 관련 유튜브를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요. 1년 뒤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저 지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고요. 각종 수입해서 지금 2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생활비를 해결되니까 꿈만 같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더 깊은 건 뭐냐면, 저는 평생 누구한테 민폐만 끼치고 도움만 구하고 살았는데 제 유튜브 컨텐츠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서 감사의 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와 그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한때는 가난, 외로움, 병 때문에 매일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국에서 살고 있죠. 그녀와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준 건 단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을 글로, 영상으로 온라인 공간에 올린 것 뿐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죠. 저는 압니다. 나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또 나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글로, 영상으로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타인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최고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자신의 작은 경험, 지식, 노하우를 글과 영상으로 온라인에 꾸준하게 올려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3년, 4년 꾸준히 올리면 분명히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정보는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세바시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온오프라인에 꾸준히 공유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매일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렸을 뿐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 책 그냥 오는 돈은 없다 라는 책을 출판사 제안을 통해서 낼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단언컨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해보면 알아요. 특히 지금 여기 젊으신 분이 많은데 인생 후반전 살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3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을 펼치면서 최고의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동시에 노화 연구자기도 해요.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늙어가시는지를 그동안 봤습니다. 유명하신 분, 높은 분, 돈 많은 분, 재벌이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늙어가시고 또 돌아가시는지를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길어져 있는 우리 삶이, 이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딱 하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행복한 노년의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법의 4가지 기둥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그림처럼 삶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 같은 병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말기 질환으로 가시면서 사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심장이나 폐 같은 주요 장기가 고장을 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병치레를 하시거나, 마지막으로는 제일 흔하죠. 노쇠나 치매 같은 병을 앓으시면서 오랜 기간, 때로는 10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으면서 누워 지내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각각 4분의 1씩인데 지금은 노쇠나 치매로 오랫동안 앓으실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암울하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또 아주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4가지 그림은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3가지 곡선의 뒤쪽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 곡선은 우리 삶의 기능,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린 거죠. 자, 이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intrinsic capacit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WHO가 최근에 만든 새로운 건강 개념입니다. 이 내재 역량은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 우리 사회적 역량,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이죠. 내재 역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또는 내가 미래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몇 %일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갈 위험성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재 역량은 태어나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긴 점선은 성공한 나이들이에요. 그 밑은 평균적인 선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낮은 선은 가속노화라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개념인데, 가속노화 끝에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삶을 말합니다. 이 내재 역량을 잘 만드는 것이 노년기의 행복에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내재 역량이라는 거는 청년기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30세에서 35세부터 쭉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근력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랑도 비슷한데요. 근데 하나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내재 역량의 감퇴를 맞게 되면 아무리 숫자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젊은 사람처럼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재 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의 기능이나 또는 삶은 노쇠하신 어르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역량, 인트린직 커패시티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또 마찬가지로 와닿지가 않으실 거고요. 이 내재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사고의 틀이 되는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4가지 M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M은 삶의 목표, 그리고 방식, 그리고 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아우르는 건데,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기능과 활동, 운동을 말하는 이동성,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정서, 인지 회복을 포괄하는 마음 건강, 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의료 이용, 그리고 나의 질병을 다 포괄하는 건강과 질병, 그래서 메디컬 이슈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M, 4M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4가지 M들이 내재 역량의 중요한 4가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재 역량이라는 우리 삶의 큰 지붕을 버티려면 이 4가지 기둥이 모두 다 잘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기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삶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초에 1초씩 가고, 어떤 사람은 1초에 2초씩 가고, 어떤 사람은 1초에 0.5초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남들보다 이 시계가 훨씬 더 빠르게 도는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ccelerated ag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우리가 생쥐를 가지고 가속노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새는 사람에서도 이 가속노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 시계의 속도는 크게 3가지 수도꼭지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3가지 수도꼭지가 바로 그것인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팔자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도꼭지, 3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쓴 수도꼭지는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노년기의 내재 역량이라는 거는, 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고, 이 욕조에서 남은 빈 공간이 노년기의 내재 역량으로 남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욕조에는 아직까지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대신 2가지 희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조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재 역량을 넓히는 거죠. 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째 수도꼭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삶의 방식을 잠그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굳이 노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은 사실 3번째 수도꼭지를 더 크게 콸콸 틀어서 삶의 내재 역량 자체도 빠르게 줄여버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정말 몸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다 남들한테 시키고 싶어 하고,
또 머리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정말 편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하고 소비를 하고 즐기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즐기시면서 아, 나는 굵고 짧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소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속 노화를 우리 삶의 목표라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시면 또 아프지 않고 싶어서 안달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병이 안 걸릴 수 있을까 싶어서 또 몸에 좋다고 소문난 걸 찾아 드시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또 이렇게 엄청 찾아다니시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노화에 제가 수도꼭지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수도꼭지 중에 3번째 수도꼭지는 한번 크게 열리면 이게 웬만해서는 잘 잠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운동 한두 가지 하라고 또 얘기 듣는다고 또 몸에 좋다는 거 한두 가지 먹는다고 해서는 택도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 삶의 내재 역량의 4가지 기둥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연결의 가장 근본에는 사실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무섭고 강력한 거는 사람의 욕심, 그리고 즐거움, 쾌락, 소유물,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가속 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악순환을 만들면 그거는 한두 가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 소비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한테 도파민을 주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자극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극들은 모두 굉장히 중독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이 음식을 개발할 때도 또는 SNS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리고 배달앱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도파민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수만 개의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음식들과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은 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뇌는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강도를 확 낮춰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을 우리가 처음에 먹으면 처음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것처럼 엄청난 도파민이나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과 동물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며칠만 지나면은 이 쾌감을 정도로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자극을 받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쾌감은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대신에 기존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활동들이 주는 그런 즐거움은 정말 더 크게 줄어들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자극원들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고 마치 폐인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총량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기능 영상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현대 사회를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즐거움의 양을 늘리려고 용을 쓰고 계십니다. 자, 빠른 즐거움은 분노와 욕심도 만듭니다.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당이 떨어질 때도, 술이 깰 때도, 마약에서 깰 때도, 방탕한 소비를 한 후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막 스크롤한 후에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한테 식탐, 소비욕, 질투심, 우울감 이런 나쁜 감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자극원에 대한 결핍감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매사에 화가 나 있고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점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녹고 배에는 기름이 끼고 또 머리에는 안개가 낍니다. 브레인 포그라고도 하죠. 항상 스마트폰을 계속 넘기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원들을 찾고 또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식탐이 생기게 되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젊은 사람도 금방 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30대, 40대의 건강 지표는 굉장히 빨리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움직이기는 점점 더 싫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된 분들한테 또 제발 술 좀 끊고 제발 매일 운동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또 에고가 세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릿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돌면서 이제 내재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한 가지가 내재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재 역량의 4가지 기둥이 순서대로 계속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 도파민을 추구하고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현대사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즐거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과 소유와 욕심 끝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는 사람을 탐욕과 분노로 가득 채우게 되죠. 그 결과로 판단력은 떨어지게 되고 중독 회로는 악순환돼서 이 악순환은 뱅글뱅글 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수도꼭지, 노화의 수도꼭지를 계속 더 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두 되게 동경하셨던 삶이죠.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쉬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삶을 사실은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탐욕이나 분노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 그러니까 나의 에고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더 빨리 뭔가를 갖고 싶다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일그러진 나의 에고를 만듭니다. 원래 에고라는 거는 나의 큰 셀프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 전체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에고가 점점 연료를 받아서 커지고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급기야는 나의 자아가 결정한 내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가 내 몸과 마음 전체를 완전히 다 잡아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셀프, 나의 내재 역량은 쪼그라들어 버리게 되고 나의 검었던 에고만 크게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결국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4M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노인의학 진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르신들은 병의 개수도 많고 또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재 역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걸 최대한 저희가 개선시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저는 제 진료실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삶의 방식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을 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질병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심지어 가속노화에 빠져있던 제 삶에도 이런 틀들을 적용을 해서 저 스스로도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사람 즐거움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의 양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장 즐겁지만 해로운 자극원들을 삶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갑자기 이것들, 술, 도박, SNS 이런 걸 지금 당장 바로 다 없애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 이런 해로운 자극원들을 점점 우리 삶에서 비중을 낮추면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삶에서 별로 자극을 주지 못했던 정상적인 활동들이 점점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해로운 도파민들에 눌려서 억눌려 있었던 건강한 활동들이 되살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끊으면 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술을 끊어내야 돼요. 술을 끊어내야 그제서야 잃었던 삶의 낙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술뿐만 아니라 SNS나 쇼핑이나 배달음식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즐거움 또는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또 돈도 억지로 많이 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덜어낼 것이 많죠. 그렇게 덜어낸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넣으면 됩니다. 마음 챙김을 한다든지 몰입을 한다든지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다면적으로 하고 또 충분한 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삶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몇 달간 살게 되면 저절로 뱃살은 빠지게 되고 브레인 포그가 걷히고 또 사람이 겉에서 보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안한 불편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편하시고 싶어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구부정하게 스마트폰 보시면서 스크롤 하시잖아요. 이런 삶이랑 정반대인 거죠. 당장은 조금 더 불편하지만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내 호흡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런 조금 편안하지만 불편한 이런 삶의 방식을 내 습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4M, 네 가지 기둥은 자연스럽게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염증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요. 저절로 내재 역량은 커지게 되고 노화의 수도꼭지는 잠기는 겁니다. 내재 역량의 궤적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즐겁고 편하고 또 유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즐기시면 아주 오랫동안 아프고 노쇠한 삶을 사실 건지 사실은 99세나 또는 120세까지도 굉장히 팔팔하고 충만하게 삶을 사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통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제 말을 믿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제 나이도 많지가 않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제일 확실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속노화의 스트레스에 흠뻑 빠져있는 박사과정 졸업생이었고요. 뭔가를 더 빨리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운동도 안 하고 가공식품 먹고 커피 마시고
맨날 일만 하고요. 잠도 안 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년내과 의사가 된 다음에 직접 이 4M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노년내과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스스로도 정말 잘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시려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 뇌 기둥을 가지고 선순환으로 뇌재 영양을 잘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40살인데 앞으로 제가 7, 80년은 더 살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제가 그때 다시 이 발표를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말을 잘 믿으시겠죠. 네, 여러분 모두 80년 후에도 팔팔하게 저와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학도들이 아닌 의대, 법대 뭐 모든 친구들이 모인 그런 대중 강연을 하게 되면은 교양 강연을 하게 되면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님의 대사로 첫머리를 열곤 했습니다.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표정이 좀 밝지가 않습니다. 참 여유 있는 소리 하신다. 지금 당장 의사, 변호사, 교사 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무슨 시, 아름다운, 낭만 같은 말씀을 하시냐 이런 표정들이에요. 저도 이해하고요.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 저의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땐 대학 노트라고 하는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대학 노트를 샀어요. 그랬더니 대학 노트답더라고요. 거기 그냥 한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죠? 읽을 수조차 없죠? 저는 읽을 수는 있었어요. 오생야유의 이지야 무예라.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데 알매 세계에는 끝이 없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대학은 달라 이러면서. 근데 살짝 의심이 갔어요. 그 밑에 장자의 양생주 편에서 인용했다는 말이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 우리 장자가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도서관에 가서 장자 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저 말 뒤에는 이런 문장이 나타났어요. 이유의 수무의 태인이라.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이런 반전이 있나? 그러니까 대학 노트에서는 저 구절을 빼놓고 우리 삶은 한계가 있고 배움의 세계는 끝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놨는데 저 다 놓고 보니까 고로 공부한들 무엇하리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어차피 끝도 못 갈 걸 하면 뭐하리. 얼마나 저게 복음이었는지. 역시 장자야. 그러면서 제가 바로 책장을 덮었습니다. 하마터면 공부 열심히 할 뻔했네. 그리고선 제가 장자님의 말씀을 쫓아서 공부를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다 넘어서 이제 다시 옛 대학 시절의 노트를 펼쳐보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칸트를 부러워했고요. 헤겔을 시기 질투하고요. 지도교수를 부러워하고요. 대학 선배를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늘 자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교만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노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요즘 후회합니다. 왜 그때 책장을 덮었을까? 장성남 시인의 옛 노트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됨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 죽일 무렵. 이제 저도 살다 보니까 대충 앵두까지는 된 것 같아요. 젊을 땐 목말랐고 조바심이 있었고 교만과 좌절 속에서 오고 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간신히 그 그리움을 견딜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익었거든요.
저도 좀 이제 성숙했거든요. 익어간다는 건, 앵두가 돼간다는 것은 이제 그리운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앵두로 끝날 수는 없어요. 앵두에 감사하긴 한데 그래 본들 5, 6월입니다. 아직 내 인생에는 가을이 남아있고 나는 앵두가 아니라 좀 더 큰 감이 돼야 될지 모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싶은데 내가 왜 장자를 읽으면서 더 높은 지혜 세계를 추구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때 중도에 멈췄는가? 어쩌면 장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니 알에 대해서 겸손해라. 너 그것 알면서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앵두가 읽을 무렵이 됐는데 겸손하려면 여러분, 겸손은 아무나 합니까? 겸손할 지위에 올랐어야 겸손하죠. 저 되게 겸손하고 싶은데요.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짙은 가을이 오기 전에 난 가문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길을 이렇게 한번 회고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체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도 자기계발 강사처럼 우리 젊은이들한테 멋진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루어낼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잘 없습니다. 아니면 뜻이 있는데 그 길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길이 내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한 건가?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막 산의 정상을 올라가고 싶었죠. 근데 올라가려는데 중간에 길이 끊어지고 자꾸 저를 끄집어내리고 딴 길로 가게 하고 그러는 인생길이, 그런 운명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의 정상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굽이굽이 흘러서 이 길 저 길 헤매다 내려와 보니까 요즘에서야 살짝 깨달아요. 아, 내가 갈 길이 원래 산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바다를 향해 가야 될 사람이었구나. 하마터면 산에 갈 뻔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난 지금 바다 얼음에 온 것 같고 이제 정말 저 멋진 낙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해요. 정말 제가 봐도 그 친구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해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책 쓰라 그랬어요. 내 책 제목 써줄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더 낫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도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어쩌면은 여러분,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을지 몰라 하고 사는 삶도 참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행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 이 길에 왔지?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은 망했어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뜻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 데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끝내 그 뜻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후세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저 봐, 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 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길 없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길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고분고분 꽃길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꽃길로만 가라고요? 저는 그 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더러 남은 인생 꽃길로만 가세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남이 곱게 만들어 놓은 꽃을 짓밟는 것 외엔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모든 꽃길에는 그 바닥에 흙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꽃길들은 원래 흙길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꽃길은, 진짜 내가 가야 될 꽃길은 그 흙길들에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 꽃길을 밟도록 깔아주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진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찾아 막 헤매는 거예요. 내 길이 어디 밖에 있을 거라고 밖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안으로 나 있는 길이었구나. 여러분 진로가 궁금하세요? 그럼 세상의 직업만 뒤져보세요? 아니에요. 먼저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 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중년 이후입니다. 젊었을 때 그게 참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은근히 시기 질투도 사라져요. 뭐 다른 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이만하면 앵두인데 뭐 됐어. 그래갖고 친구가 성공했다. 배 안 아파요 이젠. 젊을 땐 배 아팠어요. 왜 저것만 잘 나가? 근데 나중에 웬만하면 앵두는 된다니까요. 그럼 이럴 때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공부는 다 어떤 거였냐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 어디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런 수단과 도구를 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늙은이들이 관대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려 없이 고집만 센 늙은이도 있고요. 평정심 없이 화만 잘 내는 늙은이들도 있고요. 감정 과잉 상태에서 목소리만 큰 노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은 새롭게 변화될 자신이 없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틀린 걸 아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고, 논리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그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감싸 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셔야 돼요. 어느 학교? 나무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문정희 시인의 나무 학교를 들려드릴게요.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 하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는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여러분 나무들은요 100년, 200년을 먹었어도 나이를 밖으로 티를 내지 않아요. 왜요? 나이를 어디다 새겨놨죠? 안에다 새겨놨으니까. 나이테로 새겨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테들을 잘 보세요. 나이테는 매년 거듭거듭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결여, 젊음의 부족,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젊음이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늙었다고 내 안에 젊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 여전히 아이돌 좋아합니다. 젊음을 계속 감싸 안으면서 나무의 나이테가 커지는 것이지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늙음의 반대말이 젊음, 그게 아니고 젊음을 포용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나이 든 나무가 여러분 나뭇잎은 어떻죠? 푸르릅니다.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테처럼 젊음을 감싸 안고 한 해 한 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내년은 더 푸르렀으면 좋겠다. 난 내년은 더 울창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해? 아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공부를 무슨 필요에 의해서만 해왔어요. 그래서 다들 공부가 싫었던 거예요.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니까 공부가 미운 거예요. 공부를 해야 취직을 하니까 공부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부의 프로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공부의 아마추어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요. 다들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공부는 나쁜 거야, 공부는 지겨운 거야, 참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부를 좋아하는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란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호가는 서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더욱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둑 애호가들은 절대 7급에서 머물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6급으로 올라가려고 5급으로 올라가려고 오늘도 바둑의 급소란 책을 스스로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향해 나아갈 때인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부모님을 한 분 한 분 이제 보내야 될 때였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시, 김사인의 공부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엄의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지고 세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 살짝 예쁜 치매가 오셔서 침상에 누워 골똘히 천정만 응시하시면서 옛 추억에 기대어 사셔야 했던 어머니, 두 분 다 모두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처음으로 겪는,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가장 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야. 인생 다 공부지. 나서부터 죽기까지 인생이 다 공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좀 견딜만해졌습니다. 오생야유의 이지야 무예라. 역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삶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조사받으러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는 장면입니다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잡혀간다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종종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경찰서에 데려간다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한 20년 전까지 종종 제가 전철 같은 데서 경험한 건데, 옆에서 아이 데리고 계신 어머니가 애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찌해도 안 되면 저한테 갑자기 이래요. 제가 책 보고 있는데 아저씨 이놈 해주세요. 아니 저는 아무런 지금 소통이 없었거든요. 난데없이 저한테 그런 악역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악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그만큼 부모들이 훈육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할까? 무능해졌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게 부모들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살아가는 환경, 우리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비스듬한 관계라는 좀 낯선 표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스듬하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닌데요. 거기에 관계라는 말 붙이면 어떤 뜻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른바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다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대가족 바깥에 마을이 있었죠. 저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늘 집에 이모나 삼촌들이 계셨어요. 아니면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면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냥 가족처럼 늘 알고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돌봐준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평상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딱 봐도 가족이 아닌 걸 직감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기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저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저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어른이 얼마나 될까요? 저 아이가 낯을 가리지 않은 어른 얼마나 될까요?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저는 저런 시절을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왼쪽을 보면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관계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지요.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 보면 요새 저런 게 참 드문데 분수머리라고 왜 저렇게 묶었나 생각해 보면 사용자 중심, 묶기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왼쪽 오른쪽 그림 봐도요. 지금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함께 웃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저런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러 연출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바로 비스듬한 관계다 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옛날이 다 좋았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고요. 제가 말하는 수직 관계는 뭐냐면 위아래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는 조부모, 그다음 학교에 가면 선생님, 이게 수직 관계이고요. 수평 관계는 자기 또래입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나이가 중요하죠. 한 살만 위아래 해도 형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수직 수평 관계만 지금 거의 남은 거죠. 늘 그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20세기 추상화의 대가 두 명인데 왼쪽은 몬드리안이고 오른쪽은 칸딘스키입니다. 어느 쪽이 좀 편안하십니까? 몬드리안은 정말 절대로 대각선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이유로 거부했대요. 심지어 친구가 대각선을 그리면 절교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철저하죠. 근데 저 그림 보고 있으면 왠지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칸딘스키처럼 좀 자유롭게 사선들이 그어지는 그런 그림이 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걸 편안하게 또 느끼죠. 인간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나 교사가 아닌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집이나 학교에서 털어놓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집 바깥에서, 학교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삼촌 이모가 좀 편한 거 비슷합니다. 관계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자기의 능력이 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좀 열등해도 다른 데서 또 자기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러다 보면 그런 제3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토죠. 인생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은 말이죠. 우리보다 이제 나이에 따른 위계서열이 좀 덜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아직도 눈에 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교화 단체, 청소년 교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교화 단체 이름은 쇠이유입니다. 프랑스어로 쇠이유는 문턱이라는 그런 뜻인데 위기 청소년들이 인생의 중대한 어떤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범죄자지요. 그런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프랑스 바깥에서 석 달 동안 1,800km를 걷습니다. 뭐 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죠. 물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어른이 자원봉사자로 동행합니다. 이걸 누가 설립했냐면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원래 언론인이었는데 퇴직 후에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산디아고 길 있죠, 우리 유명한 그 길을 걷고 나서 그걸 극복한 그 체험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청소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자들을 감옥 바깥으로 더구나 외국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 여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둘이만 가다 보면 석 달 동안 둘이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중간에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완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끝난 다음에도 사회 복귀, 학교 복귀를 위해서 직업 연수나 이런 거를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보통 85%인데 여기 이런 프로그램 거친 친구들은 15%에 그친다고 합니다. 자, 어쩌습니까? 아무런 인연이 없는 어른이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아이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기꺼이 나선 이런 모습이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달라고 경찰서에 데려가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전 이게 비스듬한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외국 얘기만 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대전에 유성구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방문할 수 있는데요. 테크노밸리에 가면 뿌리와 새싹이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뭐 전국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나란히 똑같은 한 3층짜리 건물이 똑같은 구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매일 아침 한쪽은 어르신들, 한쪽은 어린아이들이 들락달락해요. 이게 원래 경로당 하면 다 화투치고 뭐 술 먹고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텔레비만 보고 좀 바꿔보자. 여기선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 사진 보시다시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전통 놀이도 가르쳐주고 텃밭도 함께 가꾸고 또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연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풀이나 벌레, 새들의 이름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이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경로당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애들 기다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전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들과 갈등이 훨씬 적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들의 육아의 짐이 어떻게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건 사회가 분담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에 급격하게 접어들었는데 아이들을 낳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키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 시간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 복지 혜택 주고 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육아의 짐을 여럿이 사회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건 획기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렇게 가족보다 큰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죠. 근데 그게 도시화, 핵가족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너무 확대되면서 모든 양육이 오롯이 부모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부치가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부해요. 요새 노키즈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사회 없습니다. 노키즈존 영어 단어에 없어요. 한국에서 나온 굉장히 독특한 콩글리시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걸 놓고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을 혐오하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기 쉽겠습니까? 아이 옛날에 4-5 뭐 이렇게 낳아도 지금만큼 어렵지 않았던 건 그만큼 분단돼 있었던 것이죠. 사회가 그걸 함께 떠안았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란 말이 있죠. 전 그것을 응용해서 결손 사회란 말을 하고 싶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뭐냐면 부모가 온전히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만큼 사회적인 돌봄의 결여,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오류중학교의 홍자남 교장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학교 학생이 전철역에서 넘어져서 목발을 짚고 상당 기간 등교를 했어야 됐대요. 근데 걸음이 느리니까 지각을 자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홀로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데서 아이와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민하셨죠.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아이 집 근처에 사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태워다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다행히 많은 부모들이 기꺼이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학부모에서 주관해서 등하교 도움을 주는 스케줄까지 짰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매일 아침 여러 친구의 부모들과 함께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교할 때도 교감 선생님이 동참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지 처음에 그냥 아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시작한 건데 의외의 결과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이의 성격이 바뀌었대요.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위축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여러 어른들과 함께 등교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뭐 스스럼 없이 말도 걸고 심지어 농담도 하고, 요즘 자기 부모가 아닌 어른한테 이렇게 농담 거는 버릇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전 비스듬한 관계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굉장히 뿌듯해하셨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이제 우리의 돌봄 이걸 다각하고 중층화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 층위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즉 가족보다 넓은 범위에서 서로 보살피는 상호 의존의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육아만이 아닙니다. 청소년기 자녀 양육, 지역사회가 함께하면 부모가 짐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많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배드민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다 어른들 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애들은 없고 어른들이 운동을 해요. 그런 풍경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자, 좀 섞여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기 축구에 하면 중학교 정도면요 실력이 비슷할 겁니다.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섞여서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단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선물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한테요. 남자들 평생 일만 했잖아요. 회사 인간이란 말이 있듯이. 근데 이분들이 노후에 딱 퇴직하고 나서 정말 정체성의 공허함에 빠지거든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면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겠죠.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재밌는 제목입니다. 갈 곳이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또래 친구들만 있어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지요. 저희 아버지가 97세신데 점점 친구가 다 돌아가시니까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게이트볼 이런 거 하시면서 친구들이 한 20살 연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들한테도 이 비스듬한 관계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비스듬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나가야 될까요? 오늘부터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텐데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만나면 눈인사라도 한번 건네보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전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르신 뵈면 안부 인사 나눠보세요. 저거 늘 하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직장에서 의식적으로 부서를 넘어서 좀 다른 위아래 관계들을 맺어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 연결망이 수직, 수평만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다방면으로 넓어지면요 우리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부피가 넓어집니다.